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용준입니다. 요즘 여당에서는 신종 직업이 뜨고 있답니다. 바로 부엉이 감별사입니다. 친문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달을 밤낮으로 지키겠다며 만든 비공개 부엉이 모임에 어떤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준다는 겁니다.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에서 진박 감별사가 등장한 것과 데자뷰 느낌이네요.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를 외치는 정치인들. 부엉이 감별사는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궁금합니다. 시청자를 절대 감별하지 않는 뉴스파이터. 7월 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오토바이 타면서 오빠 달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오토바이 운전자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경찰이 이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결국 외계인을 보면 신고해 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허.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요. 오토바이가 계속 사라져서 경찰이 CCTV를 돌려보다가 바로 이 장면을 보게 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언뜻 보기에는 매끈한 머리에 그리고 상의를 탈의한 모습이 멀리서 보면 외계인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 확인해 보니까 네. 오토바이용 헬멧을 쓰고 그 상가에 있는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이들이 한 명이 아니고요. 일당 5명이었습니다. 네. 이 일당 5명이 인천의 그 상가 지하 주차장에 아하. 그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 한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오토바이 3대, 그러니까 총 600만 원가량의 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나는 아이고. 모습이 확인이 네. 됐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이게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이 없었다면 그냥 딱 사진만 놓고 보면 와 멋있다, 되게 좀 멋있어 보인다, 좀 예. 새로운 패션인가 할 텐데 예. 왜 위에 상의는 왜 벗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아마 이 범행을 한 그 중학생들이 자신들의 머리로는요. 네. 이제 옷 같은 게 표시가 나면 검거가 잘 되잖아요. CCTV에 비춰서. 아하.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한 게 상의를 탈의하고 아하. 이제 위에 벗고 머리에 이제 파이버 써서 가리면 자신들이 이제 그 CCTV로 추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네. 저 굉장히 그 어린애 아이들이라 착각을 한 거예요. 오히려 상의를 탈의해주면 경찰에서는 고맙죠. 왜요? 왜 그러냐면요. 네네. 분석에 따라서 이 골격이라든지 근육 발달 정도를 봐가지고 네. 나이대를 바로 추정해요, 경찰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게 슬기로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훔칠 때 벗고 할지 모르지만 오토바이 훔치러 그 물색하러 다닐 때는 저렇게 하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 촘촘하게 그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네. 원래 입었던 옷 그 상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하. 중학생 같은 그 생각을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들었다 이런 말도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허 소장님, 네. 저 중학생들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요즘 곳곳에 보면 CCTV가 있는 그걸 너무 간과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김복준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들이 조심할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나쁜 짓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대부분은 거의 얼굴을 보고 또 옷차림을 가지고 대부분 검거하는 걸 보다 보니까 아하. 학생들이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조금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대부분 아이들은 이제 네. 특히 이제 중학생들이잖아요. 중학생들이다 보니까 많은 관찰을 좀 하게 됩니다. 아하. 관찰 학습을 통해서 저 일을 하면 나도 좀 멋져 보이지 않을까? 네. 나도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아이들이 네. 조금 이런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호기심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빨리 달리는 막 질주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클릭수를 높이는 유튜버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서 본인도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 것을 한 3, 4명, 5명이서 아하. 작당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나름대로 이 나쁜 짓을 벌인 중학생들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써서 이 훔친 오토바이 이 또 다른 색깔로 막 칠하고 그랬대요. 아니 사실 이 중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도 있어요, 5명이. 아하.
그 5명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절도에 관련해서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CCTV,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면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우리 뉴스파이터에서도 많이 했어요. 절도범인데 누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옷이랑 이런 걸 가지고 범인을 찾는다. 그리고 얼굴만 가리면 잘 안 걸린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봤나 봐요. 그 CCTV만이 아니라 길가에 있는 다른 CCTV에서 결국 검거가 된다는 걸 이제 확인하지 못했던 거 하나. 네. 두 번째, 이제 오토바이를 훔치려면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아하. 오토바이 시동 거는 맞는 열쇠를 일단 얘네들이 소지를 했고.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한 거죠. 저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쳐가면 주인이 우리를 찾을 텐데. 아하. 그러면 어떡하지? 변신을 시키자. 그래서 검은색 레커를 뿌려가지고 오토바이 색깔까지 좀 바꿨던 겁니다. 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이 나름대로 머리를 이상한 쪽으로 쓰는 이 사람들이 많은데 꼭 범죄에 저런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저런 뛰는 도둑이에 나는 경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상의를 벗고 움직이면 네. 근육 발달 상태, 네. 골격을 보고 나이대가 추정이 된다니까요. 네, 아하. 그거 엄청난 착각이니까 네. 이 저고리 벗고 어디 범행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CCTV가 너무나 촘촘해서요. 네. 그 범행 현장만 경찰이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범행 현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반경을 그리면서 네. 뭐 심지어는 2km, 4km까지 본다고요. 네. 그러면 뭐 아마 수천 대를 볼 수도 있어요. 아하. 사건에 따라서. 네. 그럼 결국 오토바이를 물색하는 과정에 입었던 옷이 나온다고요. 그러겠네요. 예, 네. 결국 요번에도 제가 보니까 경찰이 그 물색하는 과정에서는 옷 입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상 차이가 드러나가지고 검거가 된 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중학생들 범행인데, 근데 백성훈 변호사님, 네. 정말 경찰들이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 다 검거할 때가 무려 한 달 정도 실이 걸렸대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혹시 중학생들이라고 처벌 약하고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어린 친구는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되는데 일단 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되니까 통상적으로 일반 성인들이 이 죄를 범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형이 좀 낮게 선고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토바이를 훔쳐서 주인한테 돌려주면 큰 피해는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이런 걸로 피해를 많이 끼치면 부모들이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 네. 아마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일반 형사법정에 가서 아이들을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가정법원 소년부에 가면 이제 보호처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뭐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아이를 훈계하는 것도 있고 뭐 극단적으로 가장 심한 건 이제 소년원을 보내는 정도까지 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재판을 보면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소년을 가더라도 단기로 얼마, 장기로 얼마, 네. 뭐 최대 뭐 1년부터 3년까지 그 안에서 교화가 되면 빨리 나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니까 일단 처벌보다는 뭐 교화 쪽에 더 중심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걱정되는 건요, 뭐 처벌이 가볍다, 무겁다 그걸 떠나서 이렇게 이번에 적발, 검거가 된 학생들 과연 반성을 제대로 하기나 할 수 있을지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도 그 학생들, 미성년자 이 학생들의 범행을 살펴봤습니다.만 백성원 변호사님, 네. 왜 잊을만 하면 학생들의 집단 폭행이 또 나옵니까? 이번에는 관악산입니다. 이제 관악산에서 여고생이 집단 폭행을 당했던 또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자세한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네. 이건 어머니가 그래도 굉장히 기지를 발휘했던 것 같아요. 아하. 지난달 26일입니다. 이 피해 여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아하. 밤에 느닷없이 집에 전화를 합니다. 네. 엄마 나 저기 동생 집에서 자고 갈게. 어. 근데 거기서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아니면 네. 분위기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어머니 이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갑자기 느닷없이 미리 계획된 것도 아니고 밤에 그 시간에 전화해서 나 동생 집에 자고 간다니까 좀 이상해서 네. 이제 그 뒤로 계속 다시 전화를 합니다. 아하. 콜백을 하는 거예요. 네. 메시지를 계속 남기는데 답이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음날 아침 11시에 도봉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좀 늦게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경찰이 수차례 이제 계속 이 학생한테 연락을 시도한 끝에 나중에 보니까 이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의 집에서 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온몸에 멍이 들고 아예 걷기 힘든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귀를 의심할 것 같아요. 김복준 의원님 대체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간밤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두 장소에서 네.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 여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이고. 첫 번째 이제 폭행이 있었던 거는 3일 날 저녁 한 7시경에 그 석계역 주변에 있는 노래방이라고 해요. 아하. 거기에서 그때는 여고생 5명이서 이 한 명의 여고생을 아마 집단 폭행한 걸로 보입니다. 아하. 뭐 폭행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뭐 이 학생들이 거의가 이 노래방 안에서 폭행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접근이 안 되고 노래 크게 틀어놓으면 비명소리가 세상에. 밖으로 새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1차 거기에서 5명에 의해서 여고생 5명에 의해서 상당히 그 긴 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관악구 관악산을 이들이 아마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지리감이 있었던 걸로 네. 보여요. 그래서 이제 글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데리고 가고요. 네. 그 도착한 시간이 관악산 입구 산자락이 밤 10시입니다. 아하. 10시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 네. 자그마치 5시간에 걸쳐서 앞에서 폭행했던 여고생 5명이 있는 데다가 네. 거기 플러스에서 남학생 3명이 더 오게 돼요. 그래서 아하. 총 8명이서 약 5시간 2차 폭행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피해 여학생의 휴대폰도 뺐고요. 아. 그다음에 그 휴대폰 안에 있는 유심칩도 뽑아버리고. 세상에. 또 사람들이 이 폭행하는 과정에 인기척이 있으니까 좀 더 깊은 산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아마 그 당시 이 피해 여학생이 느꼈을 공포는 아마 상상 이상일 겁니다. 예. 상문 변호사님. 네. 이게 이 범행 수법을 보면 도저히 학생들 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믿겨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조폭도 아니고 산으로 끌고 가서 폭행을 하다니요. 그리고 노원구에서 관악산이 꽤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네. 멀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 게 아니고 관악산에는 인적이 좀 드물고 폭행할 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곳이라는 걸 미리 계획을 하고 간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아이를 폭행할 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점 하나 하고 좀 전에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요즘에 노래방 얘기 많이 나와요. 폭행할 때. 노래방은 많이 하는 이유는 그건 진짜 완벽하게 밀폐된 장소고 노래 틀어놓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 그 집단 폭행으로.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신고 때문에 유심칩 뺐고 거기다가 아이 옷까지 벗겨가지고 폭행을 하고 세상에. 예, 도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폭행을 당해도 내가 여기 벗어나고 싶어도 내가 옷을 입지 않으면 특히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수치심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어린아이들 또래에서 나오는 폭행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건 조폭에서나 이게 우리가 잔인한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그러니까요. 그런 폭행이죠. 사실. 네. 근데 허 소장님. 네. 대체 이런 잔인한 수법이 잔혹한 이런 폭행 대체 왜 그러는가 이유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이 친구들이 만난 게 온라인상의 친구상으로 만난 거래요. 아하.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난 것도 아니라서 이제는 친구 만나는 것도 신경을 써야겠구나라는 정도인데요. 네. 거기서 만나서 좀 친하게 잘 지냈는데 네. 어느 순간 서로 이제 조금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가 사실은 가장 이성에 민감할 때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좀 성격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다,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하. 왕따를 시작을 했고 네. 이미 그 온라인상에서는 안 좋은 얘기, 심한 말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근데 대부분 보면은 네. 아이들이 이제 한 명이 때린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일을 했잖아요. 네. 대부분 혼자서는 잘 못해요. 아하. 근데 예전 10년 전이지만 일본에서도 이지메라고 해서 서로 왕따시키는 거 이제 그게 그랬죠, 네.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아하. 단체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네. 만약에 누군가를 패거나 나쁜 짓을 할 때도 네. 만약에 내가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여기서 또 다른 왕따를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같이 막 이런 일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엄마들이 도대체 아이들의 친구 관리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조금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복준 의원님 네, 경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피해 학생이요. 최근 가해 학생들 중에 한 명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와 너 만나지, 너 내 남자친구와 만나지 이런 이유로 SNS를 통해서 온갖 욕설, 협박에 시달려왔대요. 예, 그러니까 아마 주동적으로 이 피해자를 폭행했던 그 여고생이
이 사실상 피해자하고 그 주동적이었던 학생하고 사이에는 페이스북에서 만났고 각각 다른 학교를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던 중에 뭐 가끔 이렇게 이제 뭐 어울려 놀다 보니까 그 네. 과정에서 뭐 공통적으로 만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이 가해 여고생의 남자친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이 피해 여학생이 뭐 왜 내 남자친구를 만나느냐 만났는지 여부는 지금 밝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야, 너 평소에 센 척 하는데 뭐 너 하는 행동이 절대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거 등등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아마 SNS를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나자고 요구를 했는데 이 피해 여학생이 이제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너 학교 찾아갈 거야. 세상에. 이제 이런 그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것 같고 네. 학교 찾아오고 불미스러운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여학생이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나러 갔군요. 만나러 아이고. 갔는데 이미 그 가해 여학생 측에서는 5명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1차로 이제 그 노래방에 들어가서 폭행하고 거기서 완전히 제압이 된 상태인 아하, 거죠. 네. 그 제압 이후에 이제 관악산까지 이제 끌려가서 남학생까지 포함돼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심지어는 뭐 강제 추행 형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세상에. 그런 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이 또래 집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 앞에서 우리 저 헌어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죄책감의 분산이에요. 이 또래 집단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의 범죄의 특징이 뭐냐면 나만 그랬나요? 얘도 그랬고 쟤도 그랬고 같이 참여했는데 그래서 이 범죄했다는 그 어떤 그 죄책감이 전부 분산돼 버려요. 아하. 그래서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네.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아하. 이제 이 부분이 뭐 여전히 발현된 걸로 보입니다. 네. 예. 경찰이 정말 이 재빠른 이 수사로 이 피해 학생을 찾아내서 천만다행이란데 지금 걱정되는 게요.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네. 이 피해 학생의 상태가 어떤지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지금 피해 학생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요. 게다가 네. 이제 가슴에 공기가 차서 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 상태가 알려진 게 피해 학생 본인의 입에 의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지금 피해 학생 언니가 지금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언니가 이 피해 학생 동생과 지금 떨어져 살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해 세상에. 상태를 확인을 한 겁니다. 네. 보시기에도 뭐 등에도 그리고 팔에도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잖아요. 세상에요, 네. 그 입원한 당일에는 이 피해 학생이 말조차도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사흘이 지나서야 겨우 입을 뗐다고 하는데 이렇게 피해 상태가 크니까 네. 지금 언니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속 타는 마음으로 청와대 그 청원글까지 올린 상태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청원글은 제가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피해 학생 언니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동생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밥도 못 먹고 물을 마시도 못. 보세요. 지금 저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음식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가슴에 공기가 차는 등 아주 위험한 상태였다가 사건 사흘째 되던 날에야 겨우 짧은 대답, 아마 가족들과 의사들이 뭐 질문한 게 짧은 대답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나마 호전이 됐나 봐요. 그런데 이 언니와 이 피해 학생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린 건 이거였답니다. 가해 주도 학생이 했던 거짓말 때문에 충격이 더 큰데 그 주도 학생이 뭐라 그랬냐? 경찰이 온 뒤에 그랬답니다. 자신은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도와줬다는 취지로 설명하니까 오히려 피해 학생은 더 기가 찰 노릇이었다고 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게 아마 근데 그 관악산 쪽에 가서 폭행을 할 때요. 네. 거기에 참여했던 가담했던 학생 중에 한 명 정도는 상당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 하나 정도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좀 멈추게 하려는 시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아마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 부분 아마 선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하여튼 총 8명 중에서 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 즉 말하면 14세 미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9명은 형사처벌 연령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가담 네. 정도에 따라서 주동 여부에 따라서 구속과 불구속을 아마 나눌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 사건을 수사 중엔 경찰도 인간이다 보니까 가슴 한켠에는 분노의 마음이 있을 텐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자기 남자친구 만났다고 불러내서 폭행했 걸로 돼 있던데. 그게 주된 원인이에요. 엄마가 실종 신고를 하셨어요. 그 학생하고 계속 연락이 돼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있는 장소 그 주변에 나오라고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예, 구속 불구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조사 다 끝나면 이제 신병 처리는 결정을 할 겁니다. 네. 예, 그 전에 이제 3명은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 조사받는 것들이 있었어요, 다른 서에서. 네. 예, 그래서 일단 신병 확보 차원에서 소년분리 심사원에 인치시킨 거예요. 예, 예. 예. 그 14살 촉법소년이 한 명 있어가지고 예, 예. 그 친구는 아무런 형사처벌에 대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형사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지. 예, 소년 그 절차를 따로 밟죠. 네. 나머지 학생들은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죠. 예. 자, 경찰의 저 마지막 부분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데 내용이 대체 뭡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조금 전에 사진 보셨던 것처럼 피해 정도가 저렇게 크고 또 계획 범죄인 정황까지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니까 가족들의 마음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청와대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가해자들이 내 딸 그리고 내 동생에게 성매매까지 요구했다. 게다가 휴대폰 유심을 빼가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를 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도 가해자 한 명은 너무 어려서 제대로 된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의 글을 이 게시판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백성문 변호사님,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경찰과의 전화 취재에서 마지막 부분에 경찰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촉법소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촉법소년이라는 것 참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네. 이 형법에 보면 형사 미성년자라는 규정이 있어요. 아하. 14세 미만자는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14세 미만자는 아무런 어떤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아하.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를 교화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그 미만의 나이이더라도 10살에서 14살까지는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형사 처벌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최대로 하는 게 소년원으로 가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항상 이런 일들이 나오면 야, 요즘에 옛날 저 촉법소년 연령이 나올 때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똑같나? 지금이 훨씬 발육도 좋고 아하. 이것저것 정보도 많으니까 저걸 낮춰야 된다. 그리고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촉법소년이면 현실적으로 사실 소년원 간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내 딸은 내 동생은 이렇게 됐는데 가해한 아이는 처벌도 없어? 하니까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된 것 같은데 네. 사실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이런 집단 폭행 사건, 청소년들이 있었던 폭행 사건이 부산에서도 있었고 여러 번 맞아요. 있었죠. 아하. 그때 항상 이런 뭐 청원이나 아니면 국민적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 뒤로 변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검찰은 뭐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구속을 한두 명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주동자들. 네. 그리고 3명은 보니까 일단 이미 다른 폭행 사건, 절도 사건으로 지금 뭐 소년분류심사는 먼저 이미 3명은 지금 인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번 폭행만 있었던 게 아닌.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은 구속이 될 텐데 근데 재판부에서 보통 이런 경우에 성인 사건으로 심판을 하지 않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그럼 나머지 아이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보호처분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사실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뭉쳐서 누군가한테 엄청난 가해를 가하면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폭행을 하고 절도를 하고 하는 아이들이 경찰에 가니까 저 촉법인데요. 네. 그 용어를 알아요. 본인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저 촉법인데요. 이렇게 세상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이게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14세 미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외국을 보면 영국 같은 나라는 10살이에요. 10세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각 주마다 다르지만. 그거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나이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뭐 12살, 프랑스가 13살, 독일이 아마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14살일 겁니다. 네. 뭐 이탈리아는 또 특별하게도 16살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잘 보셨다시피 인천 초등생 강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정 강력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네. 법에서 최대치 허용하는 게 20년이었어요. 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뭐 아마 그 표창원 의원이 그 저 입법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특별한 강력 범죄 관련돼서는 이런 상한선
20년이라는 유기징역 이런 상한선을 없애자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지금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12세로 12살로 낮추는 문제는 상당히 우리 그 진지한 그 공론이 있어야 돼요. 아하.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요즘 아이들이 잘 먹고 영양 상태가 좋아서 발육 상태가 엄청 좋아요. 네. 조숙하다고 할까요? 아하. 그런데 문제는 영악해진 거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건 또 달라요. 요즘 아이들이 영악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뭐 아까 그 백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거 제가 겪은 내용이에요. 제가 일선에서 수사과장 할 때 이 그 촉법 애들이 잡혀오면은요 경찰 형사들이 앉혀놓으면 아저씨 저요 14살 안 됐어요. 그러고 형사한테 세상에. 얘기해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그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한다는 게 너무... 그렇게 알아요, 애들이. 예, 그럴 정도였는데 네. 이제 그게 영악해진 거하고 애들이 이제 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요. 나이를 낮추는 건 좀 생각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처벌만이 능사하겠느냐라는 말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 보세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법의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피해자는 저렇게 심신이 저렇게 다 황폐해져 가고 가정도 저 피해자의 가정도 지금 멍들어가는데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한다? 이거는 뭔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나올 법합니다. 솔로몬의 해법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촌각을 다투는 최전선 응급실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응급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늦은 밤 긴장감과 적막감이 흐르는 한 종합병원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소리가 난 곳을 한번 확인해 보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남성이요. 지금 오른쪽에 의사한테 말을 거는 척하더니 팔꿈치로 의사의 얼굴을 강타한 겁니다. 아하. 의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의사의 머리채를 잡고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허. 경비인이 소리를 듣고 현장에 왔는데요. 경비인 온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폭행이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허.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았어요, 저 남성이요. 네. 나중에 이렇게 의자까지 발로 걷어차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이 폭행으로 저 의사가 지금 코뼈와 치아가 부러지고 현재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CCTV 상에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 폭행이 있기 전까지 저 가해를 한 환자와 의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할 텐데 보세요. 저렇게 의자도 막 걷어찹니다. 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벼랑간 폭행이 시작됐을까요? 김복준 의원님과 백성문 변호사님이 당시 상황을 의사와 환자가 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대화로 한번 풀어주시죠. 제가 환자로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환자로 네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1일 오후 10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네. 응급실에 손가락 골절로 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찾아왔는데 그 환자가 저 입원하기 원해요.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그럼 진료과장인가요? 네. 네. 나중에 입원 안 한다고 다른 말은 하지 마세요. 아하. 아, 이 남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지. 네. 예, 웃었어요. 피식. 그러니까 진료가 너는 웃었군요. 왜 웃냐? 내가 코미디언이냐? 대화가 웃겨서 그랬어요. 혹시 술 드셨어요? 술 드시고 시비 걸지 마세요. 그래. 이제 그래 술 좀 먹었다. 술 먹고 시비 걸어 미안하네요. 아닙니다.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이름을 알려줘. 머리가 나쁘니 이름을 적어줘. 그러니까 백성문이에요. 적어주긴 어렵고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그래 하더니 갑자기 아. 이제 팔꿈치로 폭행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대화만 놓고 보면 허 소장님 네. 보세요. 아유, 너 왜 웃어요? 의사한테 왜 웃어요? 내가 코미디언이야? 아유, 아닙니다. 그냥 대화 웃겨서 그랬고요. 그냥 웃어서 죄송합니다. 사과까지 했는데 이게 과연 폭행이 벌어질 그런 대화입니까? 대화를 쭉 보셨지만.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을 사실 이렇게 자극하는 거, 이성적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대부분 감성에 의해서 사람이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비언어, 몸짓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라도 상당히 예쁘시네요라고 말할 때랑 상당히 예쁘네.
라고 얘기할 때나 그리고 뭐 너 거기 있잖아 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랑 거기 계시죠 라고 말할 때랑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웃으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네. 웃는 자체가 기분 나쁜 웃음도 있을 수 아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자기가 이제 상처를 받은 상황인데 나를 네. 지금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느껴지는 어떤 행동들을 하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네. 사실은 환자가 여기선 갑이거든요. 예, 서비스를 받으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갑인데 이것도 또 다른 갑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의사는 그 네. 응급실에서는 사실 웃으면서 막 모든 서비스를 생각하면서 해줄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갖는 환자분들에서 비롯된 어떤 네. 폭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응급실에서 있었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문제가 됐고 사회적으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여러 차례 뉴스파이터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 얘기와 그리고 지금 의사사회 전체에서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의사협회 의사 측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통제를 놓아달라고 하는데 안 놓아주니까 비웃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가격을 한 것 같아요. 잘못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물리적으로 상해를 입어서 응급진료를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다면 다른 환자에게도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일단 백성문 변호사님,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해 남성 본인이 한 행동은 다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술을 많이 먹은 상태긴 하지만 기억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심신미약이나 이런 걸로 감형될 가능성은 없고요. 네.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엄벌에 쳐야 되는데 경찰이 초동 대응도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하고 빨리 분리를 해야 되고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일단 뭐 경찰에서 구속영장은 앞으로 신청을 할 예정인 것 같고 네. 이제 통상적인 폭행죄하고 네. 이제 이런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거하고는 형량이 아예 다릅니다. 원래 일반적인 폭행죄는 2년여의 징역형인데 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응급실에서 이런 응급 상황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경우는 5년여의 징역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법 넘어서서 지금 이 의사분께서 사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코뼈가 골절됐고 이빨도 문제가 생기고 뇌진탕 증세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뭐 상해죄까지 좀 포함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응급실에서 이 의사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아까 그 뭐 갑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넘어서서요. 네. 의사를 폭행하면 다른 환자가 왔을 때 누가 보나요? 사회적인 위험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말 엄벌에 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인터뷰에 나왔던 대한응급의학회 이사분의 인터뷰 내용이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응급실에서 의사가 물리적으로, 응급실뿐만 아닐 겁니다. 병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사가 물리적으로 상해를 입어서 응급치료를 더는 수행하기 힘들다면 이건 다른 환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이 피해 의사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피해 의사가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네. 상태를 보면 코가 골절이 됐고요. 그다음에 치아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뇌진탕 증세까지 보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리적 피해도 피해지만 이 피해자 측에서 지금 호소하는 게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하는지 일단 이 피해 의사가 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이 사건 직후에요.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고 허 소장님 말씀 들어볼 텐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일단 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밝힙니다. 근데 외상보다 폭행을 당해서 입은 외상보다 슬프고 불안한 마음 탓에 내상, 마음의 상처가 안으로 입은 상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슬프고 불안한 걸 묻습니다. 인터뷰에서. 환자를 위해서 응급실에서 열심히 진료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왜 취객의 폭행 대상이 되어야 하나 생각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감옥에 가더라도 나와서 보복한다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허 소장님,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의사분은요. 그렇죠. 뭐 사실 상처는 몸은 나으면 됐잖아요. 치료하면 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어떤 트라우마도 될 수 있는 그러겠네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분은 계속 누군가를 계속 치료해야 되는 분이신데 네.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어색해지고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면 호감 고객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호의를 그냥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면 진상인 거거든요. 그게 진상 고객. 네, 근데 지금의 진상이라는 거 환자는 사실 의사는 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게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정을 하는 것이 네.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경찰에서 좀 보호해 주는 걸 해주지 않으면 아마 그러니까요. 불안해서 환자들 만나는 네. 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김복준 의원님 통해서 알아보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이 부분 피해 의사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긴 합니다만 혹시 뭐 나가서 경찰 조사 받고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에 해당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처벌받으니까 처벌받고 나와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표현까지 썼다고 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그런 보복 협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지금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할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다가 또 의사분의 지금 현재 상태도 좀 꽤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육체적으로 힘든 걸 넘어서서 좀 정신적인 그렇죠. 문제까지 지금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과연 뭐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에 관련된 폭행에서 뭐 사망까지 이뤘던 적도 있었고 응급실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정한 처벌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 맞아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네. 이 사건은 저는 일고에 그러니까 조금도 참작해줄 사유가 없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될 사안입니다. 추호도 법이 이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김복준 의원님 예.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앞서 허 소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의사분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경찰의 신변보호 같은 걸 요청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신변보호 요청할 수 있고요. 네.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경찰의 어떤 미온적인 대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경찰을 대변하고자 알아본 건 아니고요. 네. 이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네. 내용이 전혀 호도됐어요. 아하. 최초에 이 기사가 나간 의협신문 기사 자체가 네. 잘못돼가지고 지금 아마 저 사과하고 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일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된 게 출동한 그 후에 경찰이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 발길질하고 때리는데도 경찰이 그냥 보고 있는 앞에서 이랬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달라요. 동영상에 나오고 있는 저 화면에 경찰로 보이는 사람은 자체 경비원입니다. 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피해자하고 가해자 사이는 3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경찰이 피의자를 잡고 조사하는데 지나가면서 발길질을 한 건 맞습니다. 네. 그 즉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버렸어요. 아하. 경찰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잘못됐고요. 네. 경찰이 담당 형사가 고소장을 안 받아준다고 그 얘기 내용이 나오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하. 그대로 그냥 사건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풀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찌됐건 지금 현재 그 사람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요. 네. 그 사람도 일단은 손가락이 부러진 상태입니다. 네.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CCTV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이후에 네. 일단 불구속 수사 상태에 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담당 형사하고 한 라인을 구축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하고는 수시로 이 의사하고는 전화로 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해요. 아하. 그게 뭔가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라는 건 이제 그 위급할 때 딱 눌러주면 바로 경찰과 연결이 되는.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가 뭐 이 후배들이 잘못한 게 아닌가 해서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네. 경찰의 이번 그 처리 관련해서는 그러니까요, 네. 크게 비난받을 사안은 없는 네. 걸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이 지금 김복준 의원님이 취재하신 바로는 경찰이 초기에 아주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 경찰이 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의사분 이 완쾌가 되시고 치유가 되신 다음에 이 경찰분들을 믿고 그리고 다시 최전선 응급실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한 번쯤은 이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길을 비켜주신다거나 하는 아주 앰뷸런스를 위해서 뉴스파이터가 또 그런 거 많이 역할을 했죠.
이 모세 기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나가는 응급차, 앰뷸런스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정말 이 사명감 하나로 위험천만한 현장에 뛰어드는 구조대원들의 모습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종종 전해드렸는데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이들의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9 구급차입니다. 구급차가 사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승합차가 나타나서 이 구급차가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네. 지금 이 밝은 부분 보시면 뭔가 좀 꾸물거리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 안에서 사람들이 다 튕겨 나온 겁니다. 네네. 구조대원, 환자 다 튕겨 나온 건데 그런데 이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이 한 구조대원이 그 주변을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아이고. 살피고 있는 모습까지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바로 아이고, 이 네. 모습인데요. 아우, 네. 지금 안에 있던 뭐 여러 시설물 그리고 사람들이 다 튕겨 나간 건데 보세요. 지금 절뚝거리는 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 사람은 심지어 이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아이고, 됐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저게 앰뷸런스 119라고 지금 선명하게 이 차량 윗분 지붕에도 119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이 119 구급차 응급차예요. 그런데 지금 도로 사거리를 지나다가 지금 오른편에서 직진하던 승합차와 부딪힌 건데 그 충격으로 보세요. 세상에 너무 지금 안타깝습니다. 뒷부분에 지금 앰뷸런스 뒷부분에서 이 환자를 지금 응급처치를 하던 그 응급대원들이 차량 밖으로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당시 앰뷸런스 내부 모습인가요, 이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심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화면 밑쪽에 보면 한 구조대원이 그 숨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네. 영상 초반에 보셔도 그 차량에 사이렌이 켜져 있고 비상등 켜져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이제 지나가려고 했었던 건데 아하. 이런 사고가 났었던 거죠. 네. 지금 보시면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상황에서는 지금 신호를 보니까 예. 구급차 일단 일반 차량은 다 멈춰 있었던 거 보니까 지금 신호가 저 구급차 입장에서는 신호가 빨간불이었는가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급차는 이제 긴급 차량이다 보니까 사이렌 울리면서 신호를 일단 무시하고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위급한 상황이니까 긴급 네.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반대쪽 우측편에서 오는 차량은 네. 또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신호 받고 직진하다가 뒤를 이제 들이받아서 네. 아마 전복이 된 것 같아요. 아하. 그런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예. 일단 그렇다면 왜 위급한 상황, 왜 저렇게 일단은 보통 우리가 도로에서 보면 이 위급한 차량, 긴급 차량은 신호를 일단 무시하고 다른 차량의 도움을 받아서 지나가는 경우 왕왕 보잖아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당시 소방서 관계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도중에 그 심정지가 오셨나 봐요. 네. 심장이 멈췄다고 네. 이제 신고를 받고 우리 이제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했는데 교차로 사거리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타렉스 차량이 충돌해 버린 거죠. 저희 구급차가 중심을 잃고 이제 전복이 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근데 그 네. 환자를 먼저 이렇게 챙기는 게 예. 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아마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찰나더라고요. 그걸 엉금엉금 기어가서 환자한테 가갖고 이걸 가슴을 누르더라고요. 세상에 저 응급대원들 그 와중에서 다리를 절며 다시 응급차량 안에 앰뷸런스 안에 들어가서 그 환자분을 또 조치를 취했다는데 정말로 뭔가 이 사명감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상황에서 응급차량 앰뷸런스를 들이받았던 승합차량은 그 차주는 지금 응급차량의 신호 위반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응급차량이 이제 스타렉스 차량의 차주의 주장은 뭐냐면 이 지금 119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고 들어오는 걸 나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가지고 추돌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구급차면 당연히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실 텐데 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1차선에 빨간색 트럭이 보이잖아요. 아마도 이 스타렉스 차량의 차주는 네. 이 119 구급차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서 있네요. 네, 빨간 차. 저 빨간 트럭 때문에 119 승합차가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영상 보시고 무조건 저 스타렉스 차주를 비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는 것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경찰도 신중하게 아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서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아마 그렇게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의견을 못 들었죠. 오늘 그게 잘 안 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이 처벌을 해야 되는가 지금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김복준이 형 그러면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참 이게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이야기이긴 합니다. 여하튼 지금 저 사건은요, 119 구급대 진행 차량 운전자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긴급 차량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 스타렉스 차량이 오면서 이 사고를 냈다고 그러면 그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처벌 안 받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이제 이 구급차 운전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긴급한 차기 때문에 긴급 자동차기 때문에 출동하면서 신호 무시하고 갈 수 있도록 해놓고 이거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는데. 현행 법은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면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무작정 면책을 해줘 버리면요. 또 주의 태만이 과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운전자에. 그래서 이제 뭐 현재로서는 평소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사고가 야기되면 신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런 형태로 지금 돼 있는데 그 면책 어떤 이 기준을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하는가 이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더 지금 뭐랄까요 안타까운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더해지는 게 앞서 이 앰뷸런스 내부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구급차에 타셨던 어르신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그저께 이 어르신에 대해서 부검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망 원인에 따라서 이 또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92세 할머니가 식사 도중에 심정지가 왔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를 태우고 지금 가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럼 이 심정지가 온 상황에서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충돌로 사망을 했다면 이 긴급 자동차를 또 운전했던 운전자의 과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쨌건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복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호 위반해도 되고 중앙선 침범해도 됩니다. 긴급 자동차는. 단 사고가 나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기준을 좀 만들어서 이제 상대방의 손해가 이제 3주 이하라면 그런 경우에 이제 불기소하자라는 정도의 지침만 마련해놨다고 하는데 이거는 항상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제 그러면 119 구급차 운전하는 분들 그 구급대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역시 또 국민청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이번에도 안타까운 얘기예요. 자, 백성문 변호사님. 지난 4일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63세 A씨가 이 3살짜리 외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고 본인의 차 뒷좌석에 태웁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분이 외손주를 태웠다는 사실을 깜빡한 거예요. 아이가 잠들었거나 뭔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고 회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외손주를 태운 걸 깜빡하고 회사로 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뭐 회의도 하고 뭐 하고 다 하고 4시간이 지나서 오후 1시 반쯤에 차에 왔는데 그날이 엄청나게 더웠던 날이에요. 세상에. 차에 창문도 열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4시간 정도 실외 주차장에서 방치가 돼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외손주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만 결국 끝내 숨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 세상에. 홍순빈 아나운서, 당시에 차량 안은 얼마나 이 온도가 올라갔을까요, 세상에. 차라리 이날 비까지 왔었다면 좀 괜찮았을 텐데 하필 그러니까. 이날 또 창원이 굉장히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요. 창원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최고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경찰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 차량이 밀폐된 경우, 창문이 다 닫혀 있는 경우 이 온도가 33도에서 6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더위에 결국 이 아이가 차량 안에 있다가 열사병으로 숨지게 된 겁니다. 김복준 의원님,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만 당시 이 아이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려달라고 말했을까요? 고통스러워했을까요? 33도를 웃도는 날씨라고 하면 창문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온도는 짐작이 됩니다. 한 60, 70도 이상 될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아이는 진짜 엄청 고통받으면서 사망했을 것 같은데 상상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오전에 열리던 그 자기 회사의 어떤 이사회가 상당히 중요한 안건 의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침 또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아이가 깨 있었으면 알았겠죠. 잠을 잤거나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기미를 채지 못하고 인기척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가지고 우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사회에 정신이 팔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새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에서 오찬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회의 다 마치고 1시 반 정도에 차에 와서 문 열으니까 이미 이 거품 물고 탈수 증상이 온 그 손주를 발견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외손주니까 딸의 아들 아니겠어요? 네. 이 딸을 평생 동안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고 살까요? 예? 자,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손자 아니면 그죠? 네. 거기서는 없어 보이고 자기들 잠깐 깜빡한 거지. 자녀들하고 만약에 불화 있다고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고. 정직으로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이 아예 아빠는 좀 빠르고, 아예 엄마하고, 그러니까 왜 할아버지, 그거는 조금 늦게가 또 되니까, 현실 아마 좀 태워주고 그런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좀 많이 태워주고. 네. 네, 그래, 뒷좌석에 앉혀가지고, 다시 벨트 딱 매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날 어저께 회의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약간 정신을 그쪽에 두었나 보지요. 다른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걸 좀 깜빡했고. 허 소장님, 네. 이 안타까운 얘기에 이 어르신 외할아버지만을 마냥 또 탓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외할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신 거는 아닐 테니까요. 그 딸의 입장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평생 잘 살아가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부부가 이제 일하는 집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외손주를 얼마나 아꼈으면 또 출퇴근할 때 할아버지가 늘 맞아요. 데려다 주셨었는데 네. 상상치 못한 일 때문에 지금 누리꾼들도 아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일부러 그랬겠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에 이제 일하는 여성들이 일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일하기가 상당히 많이 힘든데 그런 도움을 사실 외할아버지까지 도움을 주셨던 건데 피치 못할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서 그러니까요. 아마도 딸은 아버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아버지도 딸 보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잘 살려고 했던 한 가정에 이게 웬 날벼락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참 이런 질문 드린다는 자체가 제가 참 시청자분들께 송구한데 어쨌든 지금 사망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법적 책임을 지금 이 외할아버지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외할아버지의 지금 마음이나 상태를 보면 처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텐데 그냥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외할아버지의 과실로 외손주가 사망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뒤에 탔다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의무를 고의로 한 건 아니지만 과실로 한 경우에는 아이가 사망의 원인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치사 책임은
어쩔 수가 없이 져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걱정인 게 이제 이 외손주면 이제 본인의 딸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 딸은 또 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지 결국 이게 또 합의 문제가요. 딸의 엄마 아빠하고 이 외할아버지 합의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이 합의라는 게 무슨 금전적인 합의라기보다는 처벌을 원하는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가로 갈 텐데 참 저도 이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가정 같았는데 이런 일이 닥친다고 벌어졌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뉴스파이터 제작진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네요.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 길 가다가도 정말 요즘은 조심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서울의 한 도심에요. 헤드라이트를 켠 오토바이가요. 이 차도가 아니라 인도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하.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영등포 한 거리입니다. 지금 남성과 여성이 지금 인도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그 라이트를 훤히 비추더니 조금 전에 그 여성이 들고 있던 그 핸드백을 들고 도망가는 장면이 지금 포착이 된 겁니다. 날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명 날치기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여성이 오른쪽에 들고 있는 가방을 쓱 낚아채서 도망간 건데 여성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남성이 그 날치기범을 따라서 뛰는 장면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아하.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저게 전형적인 수법인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게 오토바이를 이용한 그 백치기인데요. 참 여성들이 이제 늘 저 오토바이 백치기의 그 범행 대상이 되거든요. 왜요? 왜 그러냐면 여성들이 거의가 이제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가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옆에 지나가면서 낚아채고 가는 세상에,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뭐 물론 저거를 애초에 방지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겠지만 차제에 지금 얼른 말 나온 김에 저 여성분들한테 몇 가지 당부드릴게요. 길거리를 지날 때는요, 그 백을 여성분들이 흘리지 않게 해서 X자로 몸통에다 이렇게 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진짜 위험합니다. 아, 왜요? 다소 헐겁더라도 어깨에 매는 게 좋습니다. X자로 이렇게 매버리면 저런 백치기를 당했을 때 잡아채면 사람이 엄청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러고요. 가능하면 이 도로를 지나가면은 인도로 여성들이 갈 때 도로 쪽으로 백을 두지 말고 도로 반대편 안쪽으로 백을 매는 거를 습관화하는 게 좋습니다. 저 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형적인 오토바이 백치기입니다. 아하. 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지 그리고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마침 어디 마땅히 취직할 곳 없고 대회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머릿속에 생각난 게 내가 할 것은 날치기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해요. 저희가 검거할 당시 그 오토바이 열쇠를 보관한 점으로 봐서 오토바이는 그 다른 곳에 은닉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CCTV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동선을 확인하고 잠복근무 중에 검거한 것입니다. 근데 추가로 보면 그거에 대해서 여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과거 같은 전력으로 교도소에 갔다가 출소한 지 1년 2개월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그러면 더 형량이 이제 무거워지는 건가요?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1년 2개월 전에 출소를 하고 이 사람이 일단은 지금 경찰의 얘기만 놓고 보면 본인이 어떻게든 직장을 가져보고 해보려고 했는데 1년 2개월 동안 생활비는 부족하고 할 건 없고 그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그 전에 수감 생활할 때 전으로 돌아가면 오토바이 날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과거 했던 거를 떠올리면서 다시 이걸 해야겠구나 해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치고 그 훔친 오토바이를 가지고 이 날치기를 한 건데요. 저는 이런 걸 보면 물론 이건 당연히 중하게 처벌받아야 되지만 이제 이렇게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다 나와서 그 이후에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다시 범죄로 모는 거. 이것도 사회에서 한 번은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파이터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과연 교도소에서 교정 능력, 교화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교도소에서 교화가 되는 게 아니라 범죄 학교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정 행정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안타깝고 또 분노가 치밀한 사건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뉴스파이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